한국윤리경영학회 2021년도 회장을 봉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이호영 교수로 합니다. 오늘 저희가 ISO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윤리경영학회는 기업 윤리, 또 저희가 또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기업의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경영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들의 입장과 또 어떻게 우리가 윤리경영 문화를 찾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영 관련된 윤리학회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해서 도움을 주셨는데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공동대표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함께 도와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전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또 이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참여해 주시는 우리 김종철 HK이노N 부장님, UNGC의 이은경 실장님, 또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증의 이원구 원장님, 한림국제대학원 조창원 교수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의미 있도록 시간을 잘 계획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문화를 더 윤리적이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제가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 좌담회의 좌장으로서 수고를 해주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학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좀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공연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중요하게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보면 외부 청렴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도리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태가 최근에 LH 등으로 나타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직 내부에서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은 조직 내부의 통제 시스템 이런 것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결국 전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든 민간이든 각 조직의 내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ISO 37001이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간의 우리 ISO 인정 현황이나 앞으로 개선 방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주기를 바라고요. 앞에서 이영 교수님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생략하고요. 이영 교수님이 좀 빠뜨린 부분, 저 때 한두 개 빠뜨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준비해 주신 한국교와 그리고 이 촬영과 이런 것들 다 담당해 주시는 이노크루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윤리경영학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님, 그리고 협약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현황과 또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담회에 축사를 전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에도 참여를 하고 싶으나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대신하게 돼서 송구스럽고 또 아쉬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공동 주최하시는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님, 그리고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이신 이호영 교수님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담회 개최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과 민간 부분의 청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점입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패, 또 공적 자금 유용, 계약에서의 뇌물 관행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내부의 실효성 있는 통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동안 진행했던 기업 윤리 경영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윤리준법 경영 준수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서 자율적인 기업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담회에서 공기업, 나아가 민간기업의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 내용은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담회에 앞서서 전체적인 개요를 주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 발표는요, 작년과 올해 초까지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연구 영역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증과 관련돼서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들,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ISO 3700의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 있는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수를 보게 되면 한국표준협회가 이제 20여 건, 그리고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증원이 75건으로 실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격적인 차이라고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회사 인증기관이 있겠고요. 공직 유관단체로서 이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특수성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기업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3700의 인증기관, 인증기업 현황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국가별 ISO 인증 현황입니다. 재밌는 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높이 있고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영미권은 상대적으로 인증에서 좀 수가 적다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의 글로벌 집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2021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기관과 인증기업의 관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4년에 걸쳐서 인증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인증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증을 취소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증받은 기업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그런 거에 대한 기사화된 사례는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증 시장이 있고 나서 갱신의 시간이 이제 도래가 됐는데 어떻게 인증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성숙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사화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2019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산업별로 ISO 인증받았던 현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집계는 2019년도에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협회가 우리나라 인증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숫자가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공공 영역이 ISO 37001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SO 37001이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들을 체계적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챙겨줬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협회가 ISO 37001을 회원사 대상으로 이제 준비할 때 회원사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최초에 제시를 할 때 다음과 같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약바이오협회가 제시했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하면서 봤을 때 확실했던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ISO 37001을 도입을 하면서 전사적으로 부패와 관련돼서 뇌물 리스크와 관련돼서 또는 제3자 리스크와 관련돼서 조직의 인식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식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ISO 37001 덕분에 조직이 재정비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착실하게 제약바이오협회가 인증기업을 늘리면서 우리나라의 큰 37001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약바이오협회 관련돼서 제약사들의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증원이 24건으로 전체 시장의 82%를 차지한 중요 인증기관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제약바이오협회의 현실을 많이 아는 인증기관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7001을 도입을 하면서 인식도 효과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희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제약바이오협회에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캡처한 건데요. 그래서 인식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미도입한 회사하고 도입한 회사의 차이가 분명히 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 기업과 도입 중인 기업 그리고 미도입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문제 의식이 있냐면 이게 지금 I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공공 영역에서는 어떻게 ISO 37001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 인증을 받고 이제 갱신 기간이 도래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하고 갱신 심사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약바이오협회의 인증 관련돼서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중부적합, 경부적합,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특징은 중부적합은 없었고요. 경부적합과 개선 제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 심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 인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과 같이 주제 발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 교수님. 짧고 핵심으로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ISO 37001 부패방지 시스템 인증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가하신 분들의 패널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방금 발표해 주신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조청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오엔의 김종철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정원의 이원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영경 실장님 참가하셨습니다. 대주회계법인 유봉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하는 운영 방식은 대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10분 정도 패널분들이 발표를 처음에 의뢰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5분의 7분을 좀 신 부분만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패널 간의 토론,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질의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처음에 5분에 7분의 시간 2번 정도, 2-3번 정도 더 발언할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2시간이고요.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은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토론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종철 부장님이 ISO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기업의 전문성, 윤리성 제고 방안, 인증 기업 입장에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K 인오엔의 CP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기업의 입장에서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전문성, 윤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경험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3가지, 그리고 윤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2가지, 그리고 개선 과제 관련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의 전문성, 세 번째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부 심사원의 전문성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은 우리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이벤트가 아닌 경영이 되고자 한다면 이벤트성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고, 그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 임직원에게 표출이 되고 조직 문화로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정례적인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은 기업마다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CP위원회,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좋습니다. 정례적인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원래 위원회가 있어야겠다. 이 원래 위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는 곧 주간 보고를 이르게 합니다. 즉 경영 속에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녹아 들어간다는 뜻이죠. 주간 단위 보고가 가능해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벤트가 아닌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ISO 3701 인증 심사 시에 최고 경영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은 이 인터뷰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가 만들어준 서면을 읽는 인터뷰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께서 직접 본인의 의지를 천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달력이 바로 ISO 37001 최고 경영자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전문 부서의 전문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이 곧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인력과 재원에 대한 투자를 있게 하는 것이죠.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의 리더가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눈에 보여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 교육 수강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대학원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윤리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루트를 리더부터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부 심사원의 전문성을 말씀드립니다. 내부 심사원에 대한 전문성은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심사원들이 회사 내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사내 방송, 각종 행사에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내부 심사원이 직접 할 수 있게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전문성은 최고 경영자,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 세 번째 내부 심사원의 전문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리성 제고 방안입니다. 네, 윤리성 제고 방안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주기적인 되돌릴 수 없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나 또는 ISO 3700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나 모두가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의지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아닌 경영이 되고자 한다면 주기적이고 공개적인 되돌릴 수 없는 의지 표명이 지속적으로 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숙제인데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어떻게 최고 경영자께 보고를 드리고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안으로 녹아들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숙명이자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아무래도 인증 심사를 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 내에 서류 중심의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서류가 아니죠. 그 서류는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인쇄물일 뿐입니다. 기록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윤리성 제고 방안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만으로 인증받는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사후 심사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록만으로 이벤트성으로 했던 시스템은 인증 취소까지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투명성기구에서 그 임직원 대상 ISO 37001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임직원들이 ISO 37001의 중요도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하고자 하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경영자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의 자부심이 결국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가능하고 경험하기 쉬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윤리성 제고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과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우리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인증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가 있느냐라기보다는 어쩌면 조직 문화로 내재화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직 문화라는 게 뭡니까? 전 임직원에 대한 문화죠. 무작위 추출된 임직원들이 왜 우리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한 줄로나마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재화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 내부 심사원이 준비된 서면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출된 임직원이 왜 우리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컴플라이언스를 전담한다라는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겸손이 필요합니다. 현업 부서를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을 해서 부패 방지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조직 문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인 교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ISO 3700에 대한 요구사항을 읽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ISO 3701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우리의 교육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직급과 밸류체인을 고려한 그들만의 교환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진정성 있는 의지 평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읽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개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담부서 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P 등급 평가나 ISO 37001 인증 평가를 할 때 조직도를 보게 되죠. 조직도를 보게 되고 최고 경영자, 내부 심사원, 전담부서들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는가를 프린트를 통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프린트가 아닌 사내 전산망에 있는 인사 조직상의 조직도를 보십시오. TF인가? 정식 조직인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그 코스트 센터로 재무팀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팀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있는가? 전담 조직이란 실질적인 인사 조직과 비용 처리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코스트 센터를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력과 자원에 대한 실질적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성, 그 다음에 윤리성, 개선 과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내부 심사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통해 그 기업의 부패 방지, 나아가 윤리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김종철 HK 이노엔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이영경 실장님 시간입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유엔 산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는 기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장소가 이제 저희 한국 챕터의 사무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지금 줌으로 하고 있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저희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이 있고요. 그 10대 원칙을 비즈니스 마스크를 벗기로 하였습니다. 네, 10대 원칙을 이제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가이던스를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원칙이 반부패이고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를 이제 반대한다는 원칙이고, 2010 저희가 이제 9개 원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원칙이 유엔 반부패 협약이 생기면서 또 글로벌 컴팩트의 원칙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국 기업들의 이제 반부패 활동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 그 인증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관점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인증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 회원 기업들이 인증 관련해서 어디서 인증을 받으면 좋으냐, 또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으면 좋으냐 이런 질문을 사실 저희 쪽으로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글로벌 산업계에서 반부패 관련 동향이나 이런 부분, 오늘 또 헬스케어 관련된 특히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증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그 느껴지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 관련해서 뭐 윤리경영팀이나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일하시는 많은 기업 실무진들께서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글로벌리 반부패 법이나 규제가 많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또 들으시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추세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인의 형사 책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특히 앞에서도 이제 CEO, 고위 리더십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리더십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는다던가 또 3자 관리, 우리 사업 파트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는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우리 기업들한테 높은 수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뭐 미국 FCPA나 영국의 뇌물수수법 같은 또 강력한 부패법에서도 또 우리 김영란법도 마찬가지고요. 면책 요건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 역시 오늘 제가 이제 일반적인 동향 그리고 헬스케어 쪽
분석을 조금 두 개 섞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헬스케어 산업 역시 뭐 너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적인 처벌도 많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 선샤인 액트나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자율 규제 이런 방식도 되게 많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OECD 조사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이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지출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특히 생명이나 건강이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사실 규제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부패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더 우리가 그 부패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저희 제약업계에서도 ISO 인증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의료 제품이나 뭐 헬스케어 쪽 그 인더스트리에 있어가지고 공공조달 이쪽 파트의 부패 위험도가 가장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비대면으로 감사를 수행한다거나 어떤 적절한 삼자 관리 실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헐거워진다거나 또 이제 계약을 긴급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통제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 통제 환경이 많이 제약이 생기고 또 우리 뭐 그 개인적으로도 사실 경제적 위기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 연루 가능성이 산업 전반으로 매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제 앞에 이제 조 박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001 인증 현황 분석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높은 인증수를 세계 3위로 밝혀졌고 또 세계 전체 인증수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인증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업계 인증이 두드러지면서 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기구에서 분석한 결과도 있고 제가 우리 기업 실무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그 ISO 인증을 받으면서 반부패 인증을 받으면서 그 조직 내부를 이제 정비하고 또 리더십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리스크를 평가해 본다는 측면에서 사실 시작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잡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여러 사실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어 왔지만 인증 자체가 우리가 아주 반부패 윤리적인 어떤 경영을 하고 있다. 그걸 완전히 보장해 준다거나 문화를 보증해 주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부패 사건 사고가 사실 발생되는 경우에는 뭐 주주, 소비자들, 이해관계자들, 감독 당국 이런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사실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거나 인증 효과 자체를 좀 반감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죠. 특히 뭐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아까 가장 최대 인증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뭐 2017년에 애니라는 이제 이탈리아 최대 그 에너지 기업에서 인증 직후에 CEO가 뭐 검찰 기소되고 여러 뭐 이슈가 많이 있었죠. 이따가 뭐 질문에 ESG와 컴플라이언스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도 좀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그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연기금들, 기관 투자자들이 애니의 그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실사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이후에도 앞에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ISO 3700의 핵심이 적절한 조치를 계속 그 리스크에 비례하는 이 부패 이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사업 파트너를 관리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상당한 주의, 관리, 운동, 실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위 경영진과의 어떤 지속적인 고위 경영진의 지지, 또 특별히 사실 최근에 이제 그 ESG 이슈가 많이 부상을 하면서 단순히 부패 이슈 관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권 이슈, 그리고 우리 안전 이슈, 환경 이슈 이런 ESG 전반의 이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기업들은 앞서서 먼저 리스크 관리 부서 안에 사실 이런 ESG 이슈를 굉장히 많이 포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거기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웨이트를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뭐 제가 헬스케어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지난달에 요런 그 헬스케어 쪽 반부패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월드뱅크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이때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헬스케어 산업 쪽에 이제 불법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법도 많이 이제 또 새로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해서 우리 뭐 정부끼리도 공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책도 많이 강화되는 추세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도 헬스케어 산업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그 내용이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시행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공개 책임, 대외 공개에 대한 의무가 사실 있는데 비해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공개적으로 또 감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고 뭐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논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미국 선샤인 액트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컴팩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ESG의 모든 이슈를 다룰 때 그 근간에는 사실은 투명성, 정보 공개 원칙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사실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선순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주의 깊게 사실은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법 제도 규제 강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 내부에서 어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산업별로 또 중요한 그 하이 리스크에 대한 그 공동 노력 이런 동종업계끼리 함께 그런 부분들 또 저희도 사실은 CEO들이 계속 이런 이슈에 대외적으로 사실은 공개 지지를 하고 계속 선포하고 커미트먼트 하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CEO의 공개 선언 이런 얘기도 부장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법 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자율 규제를 어떻게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실장님이 글로벌 관점에서 지금 부패 방지 시스템의 인정 효과를 보셨고요. 첫 번째 발제에서 우리가 김종철 HK이노N 부장님이 이제 인정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원기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정원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증원의 이용기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패널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증기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증기관에 관련돼 있어서 인증기관의 전문성이나 윤리성, 재고 방안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는 체제에 있어서 먼저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ISO 경영 시스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 평가 활동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적합성 평가에 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등의 검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새로 이제 제정된 법이 또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 올해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제2조 1항 1호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인증기관은 바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이런 체제 등에 대해서 정해진 그러한 요구사항 등이 충족이 되었는지를 그것을 평가해서 입증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증기관에 있어서의 전문성, 윤리성 제고 방안에 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좀 하자면 아까 제약바이오 산업협회에 관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기되었던 문제가 인증기관의 상업화 그리고 이제 인증에 따른 리스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인증기관의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인증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ISO 3700을 내용의 그 전문성에 비해서 심사원의 검증된 전문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기관과 교육, 컨설팅 기관 등의 유착 관련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가 인증기관과 적합성 평가 수요 조직과의 쌍방향적 요구에 따른 신뢰성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로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기관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본 내용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증기관의 상업화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규정에서 비롯된 그러한 제한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 시스템의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정지원센터라고 하는 캡에서 정한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문서의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증기관은 법인체이거나 법인체에 규정된 일부로서 모든 인증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서 별도의 협회를 만들고 아니면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인증기관을 갖다가 설립을 하고 관련된 인증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진입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러한 인증사업을 전개하는 게 현재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증기관의 상업화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인증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인증기관이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를 할 때 이 상업화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한 전문성, 윤리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인증기관의 내부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증기관들은 이러한 상업적 유혹이라든가 어떤 재정적 유혹 또는 비윤리적인 그런 계약 관계의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평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공평성위원회가 연 1회 개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평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 강화하고 수시로 그러한 공평성위원회가 개최가 되도록 그러한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공평성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공개하는 형태로 해서 이 공평성 보장에 관한 노력들을 스스로 좀 인증기관들이 강화하도록 하는 그러한 쪽에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인증기관들이 사실은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규를 근간으로 해서 조직에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ABMS라고 하는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의 인증 체계는 처음에는 시범 인증 기관을 운영을 해서 관련된 제도를 갖다가 좀 정착을 시키려고 2017년도에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인증기관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시범 인증 사업은 진행을 못했고 결국에는 인증을 희망하는 기구들한테 승인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인증기관들이 이러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체계에 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러한 것을 조직의 문화로 좀 내재를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인증기관 내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산업계 측면입니다. 이 인증기관에 대한 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뭐 그 활동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즉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기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기관의 자율적인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공정경쟁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준수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니터링이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 기능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심사 프로세스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 이제 표준 인증 스킴을 좀 개발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번역돼서 나오는 모든 인증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기술표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이러한 표준들에 대해서는 각 인증기관들이 알아서 기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증 스킴을 개발해서 인증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기관들의 눈높이가 다 다르고 평가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증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면에서 또는 산업계 측면에서 발표된 표준에 따른 기술 분석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인증 스킴을 좀 개발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인증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통일화된 시각의 접근성을 좀 개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심사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에 관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Q&A도 보니까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증 심사원들의 자격을 갖다 획득을 하려면 인증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5일짜리 교육을 갖다가 이수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심사원 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필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 코스를 거쳐서 이제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도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든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심사원들의 통일된 눈높이라든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이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적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합성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인정지원센터라고 하는 AB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처분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준에 대한 관리가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인증기관들은 그 법 체계에서 국가 공인기관으로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승인해주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는 심사원에 대한 자격을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게끔 국가 공인 체계로서 좀 전환을 하고 키워서 우리나라에서의 인증의 신뢰도를 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올해 4월달에 이제 발표된 ISO 37301 하나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더 전문적인 법규적 관점의 접근성이 이제 요구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 교육을 해가 보면 너무 취약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사원 자격에 대해서도 좀 국가공인 체계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위원님, 인정기관 입장에서 전문성, 윤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조청원 교수 발제인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 시간을 뭐 그렇게 많이 쓰신 분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줄여주면 다음에 좀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이 좀 들어오긴 한데 우선 발표한 패널 분들 이렇게 만나기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이 오셨으니까 요 한 바퀴 돌고 나서 패널 간의 질의응답을 한 차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조상현 교수님은 공공영역에서 부패방지 행위 시스템 적용 방안 검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창훈입니다. 귀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우선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ISO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준이고요. 이 기준대로 적용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있는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ISO 37001 또는 ISO 37301 이런 텍스트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 다만 적용과 관련돼서 활용과 관련돼서 또는 영업 행위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ISO 그 자체 텍스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공유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영역과 한정지어서 그 인증 현황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조사한 것도 있었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민간협력관실을 통해 갖고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밌는 게 이제 신규 인증들이 꽤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발생될 거고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졌을 때 제가 먼저 확인했던 게 LH가 3701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O 인증을 이제 받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인증 취소도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 영역에서는 ISO 37001 인증을 받고 왜 취소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최초에 저도 이제 그 국가기술표준원 전문위원으로서 ISO 37001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케이스 인증화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 컴플라이언스 쪽 전문가들은 이 뇌물 방지 경영 시스템이라고 ISO 37001 브라이버에 대해서 원어 그대로 뇌물 방지 경영 시스템이라고 장명해 갖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확장시켜서 공공 영역까지도 이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언어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ISO 37001 전반적인 텍스트는 그 조직의 또는 기업의 뇌물 방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 영역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 영역은 일반 기업 플러스 알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이제 감사원 뭐 이런 쪽에 요구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ISO 37001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공공 영역, 예를 들면 이제 갭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갭 분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 제도. 크게 이제 권익위 쪽에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겠고요. 그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들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ISO 37001에 반영이 됐는지 갭 분석을 해봤는데요.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ISO 37001을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받아도 됩니다. 근데 공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ISO 37001을 가지고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 영역 ISO 37001의 제정 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방금 전에 이영기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증 기관이 인증 스킵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공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있겠고요. ISO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의 반부패, 청렴도 관련돼서는 국민권익위원회겠죠. 이 두 기관이 공공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명 공공 영역 ISO 37001을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공 영역에 특화된 ISO 37001의 적용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 공공 영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걸 공공 영역에게 특화된 37001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영역 입장에서는 지금 권익위의 청렴도라든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특화되어 있는 공공 영역의 37001이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권익위 측면에서도 객관적으로 이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윈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증기관에 대해서 공공 영역을 적용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있는 인증시장, 인증기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갭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 공유할 때는 일부 보여드려서 어떤 게 빠져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SO 37001이 됐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이제 관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심리 판단에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의 심사 또는 검토 기준이요. 있느냐 없느냐 또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형식 요건에 굉장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의 37001 적용과 관련돼서도 있는지 없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의 증빙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취지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적합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이런 쪽에서 전문성, 효과성 측면에서 좀 버전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인증기관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인증기업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증기업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보여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있는 인증시장이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굉장히 부패 지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G의 기본은 저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 전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ISO 37001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전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영역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패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유보원 본부장 끝나면 우리 패널 간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부패 방지 경영과 그 조직 문화 형성에 대해서 유봉환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주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유봉환입니다. ISO 37001 관련해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결과들이 있는데 사실 ISO 37001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제 명칭은 이제 그 엔티 브라이버리 뇌물 방지 관련되는 경영 시스템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부패 방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개념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 37001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지고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ISO가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을 주어서 경영 시스템들의 어떤 표준을 주고 그걸 따르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SO에서 이렇게 주는 어떤 표준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영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고 그런 위험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 활동이라고 보아서 그에 관련되는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는 그러한 어떤 기준들을 주기 위해서 ISO 37001이 아마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면 사실은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뇌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뇌물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제 환경이나 또 어떤 관습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해석될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다는 것들의 그 정의 속에는 보면 이제 그 단순히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또는 편익을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도 뇌물의 범주에 같이 이제 넣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 문화랄지 또는 사회의 어떤 풍토 속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온정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 기준에 따르면 좀 뇌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위 그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뇌물의 범위를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들부터 사실은 쉽지 않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제 기준을 따라서 도입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면 기업들에게는 사실 적지 않는 이제 부담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실제 그 기업이 그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자문을 받고 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해서 우리가 IS 3700을 인증을 받았다 이제 이러면 그럼 부패가 없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인증 과정들을 좀 형식에 치우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나 도입하려고 보면 그 제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러한 정책들이 구성원들한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고 또 실행된 결과들을 피드백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 과정들을 거쳐서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 내부에 정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걸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제 어떤 소위 당근과 채찍이 같이 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 이제 뭐 부서나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상도 하고 또 내부의 어떤 내부 고발자를 좀 이렇게 육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것들을 이렇게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어떤 보고서나 만들고 또는 그것을 인증만 받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 가가지고는 원래 이제 의도했던 소위 어떤 목적과 수단이 좀 이렇게 뒤바뀌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IS 3700일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업 내부에 이런 반부패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산업에 따라서 상당한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것들이 업종의 특성상 보면 영업 활동이 굉장히 좀 중시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약 바이오 업종 속에서는 과거에 보면 그런 그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뇌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을 했고 거의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업종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이제 재무제표상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용 중에 접대비라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그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들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든 비용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또 영미 계통의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는 아예 그런 비용들을 그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국가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국가나 또는 사회의 그 관습적인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들을 도입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의 노력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에 이러한 소위 윤리 경영이 체계화되고 그것들이 정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산업의 문화가 좀 형성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어떤 거울에 비춰보듯이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갔었을 때 이게 비로소 이 산업에 정착되어지고 그 산업 자체의 어떤 윤리 경영이 확보가 되어지면서 이 시스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숲을 이렇게 조성할 때 보면 그 나무들이 잘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제 그런 숲들을 보면 그 나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서로의 그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그 아름다운 나무들로 장성된 그런 아름다운 숲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기업들이 서로 간의 어떤 그 거울이 되어지면서 그것들이 단순히 어떤 제도상의 그 형식 요건에 치우치기보다는 조직의 문화로서 형성되어졌었을 때 오히려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